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통증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밤새 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써왔구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1초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더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올해 76이 됩니다. 텍사스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 마거릿은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스틴 외곽의 집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혼자 살기엔 넓지만 팔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아내가 그 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서요. 자식은 둘입니다. 딸 에밀리는 시카고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제임스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서울로 간 건 6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2년짜리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김지은 처음 만났을 때 32살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어도 꽤 잘했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에게 꾸벅 인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인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그 결혼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은 텍사스에서 너무 멉니다. 비행기로 14시간이 넘습니다. 그 먼 곳에 아들이 완전히 정착해버리면 저는 아들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낯설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다는 것, 케이팝이 유행한다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낯선 여성, 아들이 그 먼 곳에 영영 정착해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만났고 그 후로는 영상통화를 몇 번 했을 뿐입니다. 아들 집에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가봐야지 하면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가족 문화는 독립을 기본으로 합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살고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명절에 모이고 생일을 기억하고 가끔 전화를 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아내가 떠난 뒤 8년을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른다운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작년 11월이었습니다. 아침에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기울었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쓰러졌습니다. 엉덩이뼈에 금이 갔고 오른쪽 손목도 골절됐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저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령이라 위험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락할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딸 에밀리는 시카고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아들 제임스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걱정스럽긴 했지만 바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는 도저히 안 된다고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일 때문에 가족 곁에 있지 못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에밀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서울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를 받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났습니다. 규칙적인 삐 소리, 간호사가 가끔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도감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왔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76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이 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였다면 밤새 옆에 있었을 텐데.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밑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옷도 급하게 챙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지은이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업무 때문에 이틀 후에 온대요. 저 먼저 왔어요. 인천에서 텍사스까지 직항으로도 1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경유하면 더 걸립니다. 지은은 제임스가 연락을 받은 그 시간에 바로 짐을 쌌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공항으로 나가서 첫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잘 안 됐다고, 걱정이 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 새벽에 짐을 싸고 공항으로 달려간 것. 비행기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그 모든 걸 하고도 지은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걱정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그랬습니다. 지은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통증 어디가 제일 심해요? 물리치료사라서 그런지 질문이 정확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수술 후 경과는 어떤지,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도 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그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불편한 병원 의자에서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온 몸으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잠드는 순간까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입원은 3주가 걸렸습니다. 지은은 그 3주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에는 보호자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은 거기서 기다리다가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은은 달랐습니다. 허용되는 한 최대한 옆에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은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가족을 두셨네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이틀 후에 도착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은이 더 오래, 더 많이 옆에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재택근무를 하느라 업무 시간엔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다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죽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국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찬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병원 밥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지은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회복에는 영양이 제일 중요해요. 물리치료사로서 제 회복 상태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회복 경과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 용어가 나오면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언제쯤 재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떤 동작은 주의해야 하는지, 퇴원 후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물어보고 정리해뒀습니다. 병원 서류 작업도 도와줬습니다. 보험 청구, 의무 기록 확인, 퇴원 후 재활 계획까지.
저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었습니다. 밤에 제가 잘 못 잔다고 하면 다음 날 수면에 좋다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담당 의사에게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한국병원은?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무급휴가 내고 왔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휴가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직장인에게 무급휴가를 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건 아들의 아버지, 즉 남편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아파도 며느리가 무급휴가를 내고 달려오는 문화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문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나쁜 문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제 곁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 같았는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이 보니 영상통화였습니다. 통화 상대는 한국에 있는 지은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한국말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모르지만 목소리 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셔서요. 매일 전화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어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걱정할 만도 하죠. 딸이 낯선 나라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은은 그 걱정을 무릅쓰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열흘쯤 지나서 에밀리가 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병실에 들어서면서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둘러보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작은 보온병이 있었고 과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회복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메모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가 이걸 다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나 대신 아버지 옆에 있어줘서. 지은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에밀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같은 딸이라는 입장인데 지은이 한 것들을 에밀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그게 미안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3박 4일 있다가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3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후 재활 기간이 최소 2달이었고 그동안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고 요리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전문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에밀리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좋은 케어 매니저를 찾아줄 수 있다고. 그런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근처에 집을 얻을게요. 당분간 가까이 있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오스틴으로 온다고? 재택근무 더 허락받았어요. 지은이도 한국 병원 쪽에 얘기해뒀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건 제임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기 걱정된다고 전문 케어 서비스도 좋지만 그래도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까이 있자고.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지은이 집을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제가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들을 손이 닿기 쉬운 높이로 옮겨뒀습니다. 냉장고에는 먹기 쉬운 음식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했지? 이번 기간에 병원에도 매일 왔는데. 지은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 8시쯤 도착해서 아침을 챙겨줬습니다. 재활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같이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움직임부터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점심은 제가 스스로 먹을 수 있었지만 지은은 전날 미리 음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도록 저녁에 또 한 번 들러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양했습니다. 지은,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왔습니다. 어느 날은 재활 운동이 힘들어서 중간에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몇 주는 제가 좀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이 운동은 왜 해야 하는지, 이 음식은 왜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를 물리치료사로서의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저는 그 설명이 납득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나중에 제임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말은 잘 들으시네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괜찮다고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이야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내 마거릿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하고. 지은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본인 생활은 어떻게 해? 여기 오느라 불편하지 않아?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빨리 회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지은이 음식을 들고 왔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임스도 있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임스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저와 지은 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고마워 정말로.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연한 거, 지은이 이 2달 동안 한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은에게는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어머니가 3년을 곁에서 모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밥 챙기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주무실 때까지 옆에 계셨어요. 힘드셨겠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 지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3년간 모셨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다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것, 배운 대로 사는 것. 저는 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홀로 요양원에 계셨을 때 저는 바빴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항상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더 오래 있었어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지은이 말한 것처럼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당연했더라면, 그게 제게도 당연했더라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76이나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8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내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달 반이 지나고 재활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같은 나이 환자들 중에서 빠른 편이라고. 재활 운동을 꾸준히 잘하셨다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물리치료사가 옆에 있었다고. 제임스와 지은은 이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3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제게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전부 맛있었습니다. 지은이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언젠가 혼자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처음에 너희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거 알지? 제임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지은 같은 사람을 데려와줘서.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임스를 꼭 안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자고, 이제 오스틴도 자주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려고 지은이 제 손을 잡더니 그냥 안았습니다. 저는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안아줬습니다. 지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2달 반 전 혼자 병원에 누워있던 그 첫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병실, 그리고 새벽 2시에 조용히 들어온 지은. 저는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하늘은 넓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펼쳐진 하늘.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76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에 나타난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가 가르쳐준 것들 때문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 더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부부를 더 자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묘에 더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금은 혼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활도 완전히 마쳤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제임스와 지은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지은이 이번 주엔 뭘 먹었는지, 날씨는 어떤지, 서울 생활은 어떤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게 좋습니다. 지은이 가끔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는 따라 해보다가 실패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지은이 웃으면서 어디서 틀렸는지 알려줍니다.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에밀리에게도 더 자주 연락합니다. 딸이 바쁜 건 알지만 연락하면 반가워한다는 걸 이제 압니다. 예전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자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 막 어린 묘에 갑니다. 예전보다 자주.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당신이 봤더라면 좋아했을 거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나 많이 외로웠다고. 그 외로움을 며느리가 조금 채워줬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흔들리면 아내가 나무 사이로 걷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빈자리가 메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혼자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가 끝나면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전에는 그 시간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묘에도 갑니다. 거기 앉아서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왔어야 했다고. 더 오래 있었어야 했다고. 그 말을 이제야 하고 있다고. 지은이 해준 말이 생각납니다.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자기가 배운 거라고. 저는 그걸 76에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며느리에게.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처음에 내가 많이 불편하게 대했지? 지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미안했어. 제임스가 좋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해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운했던 것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구나. 원망하지 않고. 그날 저는 지은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로 와줘서. 지은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돌이켜보면 2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지은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나중엔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느 날 산책 중에 동네 이웃 로저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로저가 지은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저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로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다니냐고. 자기 아들은 텍사스에 있는데도 1년에 2번 볼까 말까라고 부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그 표정을 눈치챘는지 로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제분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로저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아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해보세요.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로저한테 하는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로저 씨 보니까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예전에.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지은이 서울로 돌아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바로 못 가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에밀리, 나 괜찮아. 그리고 내가 바쁜 거 나도 잘 알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며느리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3박 4일 있다가 갔잖아요. 창피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다음에 내가 아프면 와줘. 그거면 돼. 에밀리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자주 전화할게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도 달라지고 있구나. 지은 덕분에. 지은이 무언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지은과 함께한 2달 반을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11월은 춥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눈이 오는 겨울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제법 쌀쌀해집니다. 지은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원 되게 예뻐요. 저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거릿이 직접 가꾼 정원이라고. 꽃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다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봄에 꽃이 필 때 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정원을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재활 운동을 하면서 지은이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세가 관절에 좋은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이야기들이 재미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제임스가 사는 곳을 보고 싶고 지은이 일하는 병원도 보고 싶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시고 싶었어요. 꼭 오세요. 그날 이후로 한국 여행이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진짜 목표가 됐습니다. 내년 봄 꽃이 피면 한국에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은이 자란 나라, 제임스가 사는 나라, 그리고 이 며느리를 만든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효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유교 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나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예의의 기본이라는 생각. 그게 수백 년에 걸쳐 문화가 됐다고. 지은이 어머니를 모신 할머니를 보며 자랐듯이 지은의 어머니도 누군가를 보며 그걸 배웠을 겁니다. 그 배움이 대물림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독립과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것,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문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새벽 2시에 14시간 이상을 날아온 사람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지은이 그렇게 행동한 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느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하는지. 저는 76에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효는 한자로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곁에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노인 부양 문화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미국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전문 케어 시스템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각자의 독립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반면 한국은 가족이 직접 부모를 곁에서 돌보는 문화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한다는 가치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과 문화가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부모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관계를 바꿉니다. 저와 지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3년치 이상의 관계를 쌓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건 이겁니다.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처럼, 그리고 그 당연함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처럼. 그 당연함이 한 노인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당연함이 한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에게 뒤늦은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아계실 때 곁에 있는 것,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